스웨덴의 재발경 제3강 한국 대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과 2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스웨덴 국제청이 개혁에 이제 성공했던 어떤 기초적인 이론을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강이 복잡계 세상에서의 성공 전략, 2강이 세금의 심리학과 이제 행동 경제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부패, 불공정,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사실 어느 나라 없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부패 방지, 불공정 해소,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런 공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스웨덴이나 그리고 독일, 프랑스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당연한 어쩌면 부패 방지를 위해서 너무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공개라든지 투명성에 대해서 너무 예를 들면 사회적인 토론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왜 한국 사회에서 이 서구에서는 당연한 대책이 어떻게 보면 논의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상은 문제 해결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실 어떤 면은 부패 방지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은 이제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제가 1강에서 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한 사람이면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적극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모두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헌법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헌법은 한국하고 틀립니다. 한국은 헌법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웨덴은 헌법이 사실상은 이 세 가지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기본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사실상은 언론 자유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법, 이 세 개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민주주의를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안에 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정보공개의 어떤 자유, 정보공개의 자유라는 것은 스웨덴에서는 공문서에 관한 접근의 어떤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헌법을 보시면은 사실상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자유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 요 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가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는 세계 최초로 1766년에 언론 자유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언론 자유법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지만은 거기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1766년 사실 한국은 정보공개법이 OECD 가입 이후인 1988년입니다. 저기 232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스웨덴에서 1766년에 어떻게 보면 언론 자유법을 만든 어떤 이유가 사실상은
투명성과 개방성만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견제할 수 있고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철학과 이론이 기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상 1766년이라는 것은 영조 때죠. 한국 어떤 보면은 조선의 역사에서 왕의 권력을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예.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766년에 언론 자유법이 스웨덴에서 만든 배경을 보면은 스웨덴 의회로부터 해당 법이 도입되었는데 당시 스웨덴은 왕정이었고 대부분이 귀족이었던 의회는 법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고 귀족들이 힘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무엇을 하는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이 법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승낙해야 했다. 핀란드는 당시 스웨덴의 일부였다. 그 당시에는 핀란드가 스웨덴하고 한 나라였습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또한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라는 것은 투명성이라는 것은 북유럽 국가에서 공유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66년이라는 연도에 어떻게 스웨덴에서 이런 법이 생겼느냐를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양에서 어떤 300년의 역사를 거쳤습니다. 사실상은 1600년대 사람이 어떤 17세기가 존 노크, 그 다음에 루소, 칸트, 베카리아 이런 여러 우리 근대 어떤 사상가들의 어떤 그런 지식에 기반해서 벌써 1766년에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몬테스키의 우리가 1748년 법의 정신에는 정치적인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남용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의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서 상권 분립을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사레 베카리라는 어떤 범죄와 행벌이라는 1766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탈리아의 법학자죠.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책입니다. 벌써 이 책에 1766년 이 책의 증거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했고, 물론 이 책에서는 사형제도 이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폭정의 방패는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깨뚫을 수 없는 방패로 무장한 것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표현으로 우리가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존 스튜어트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국가는 야수다. 모든 권력은 독수리의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수의 폭정이란 해악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에 대한 경계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다른 모든 이들을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면서 권력을 경제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철학의 밑바탕에서 스웨덴의 정보 언론 자유법이 1766년에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실상은 존 노크의 어떤 두 번째 논문이 1726년에 스웨덴으로 우리가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다는 것을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이 정보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다. 일반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 두 번째로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에 동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어떤 정보다.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입법자의 활동에 대한 정보 요식이 필요하다. 권력과 책임 사이의 합리적인 균형, 권력자와 국민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의 확보를 위해서 투명성이 필요하다.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자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정부 신뢰, 공무원에 관한 신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공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업무를 통제하고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수단,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공무원의 어떤 권력에 관한 어떤 통제권이 정보 공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많은 정보 공개에 관련되는 논문들을 읽어보면은 이 정보 공개라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 납세연맹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비공개해서 지금 소송 중인데 어떤 분이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청와대에서 국가 안보나 외교 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뭐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개하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국가안보와 청와대에서 외교를 위해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즉 영수 없는 예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 안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에서는 군부도 위로금이라든지 명절 뭐 선물비라든지 경호원 퇴직 위로금으로 이제 우리가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그거는 잘못됐다고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고 언론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적 행동을 이제 취할 수 있게 뭔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면은 사기업들은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록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 기록물을 남기고 그 기록물이라는 것은 그 한 나라의 문화유산의 이제 일부가 되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물로 어떤 보존되는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시장 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어떤 공동의 이익, 즉 사회적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기록물은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크다. 정보 생산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엄청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이제 어떤 정부기관의 기록물들이 문서들이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하여 어떤 보관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스웨덴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보공개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스웨덴은 정보공개 및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즉, 이 법에는 비밀 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정보공개법하고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의 차이를 잠깐 보면은 한국의 이제 정보공개법 제9조를 보시면은 어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서 비공개 우리가 내용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은 다른 법률이나 이제 우리가 시행령에서 비공개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고 각각 여러 법률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사실상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제6호가 예를 들면 제5호가 대표적이죠. 내부 뭐 검토 과정에 있는 서류들은 비공개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하면서 제5호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전체적인 사실 분량이 한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스웨덴은 한 150페이지나 됩니다. 엄청난 우리가 차이죠. 스웨덴이 예를 들면은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을 보시면은 스웨덴은 어떤 비공개되는 정보를 다른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다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공개 정보를 법률의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되는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으면 다 공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분량이 한국은 15페이지에 불과한데 150페이지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름이나 나이, 주소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웨덴 공무원한테 이름, 나이, 주소를 공개하는 규정들이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스웨덴에서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어떻게 보면은 정보공개법에 예외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정보는 공공정보이다. 그래서 무엇이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우리 공개법에는 정보 공개 원칙을 일단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나 공공기관의 문서를 열람할 자격을 갖는다. 두 번째가 공무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일반인은 자신의 지식을 외부에 말할 자격을 갖는다. 즉 스웨덴에서는 한국과 달리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굉장히 표현의 자유가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우리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언론사에 제보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보할 권리를. 그것이 정보공개법의 앞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법원의 심리는 이제 방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결정기구, 여러 위원회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우리가 의사결정기구의 어떤 회의도 방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보공개법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공문서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개념에 관한 몇 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국가안보 또는 외국이나 국제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화정책,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찰, 단속, 감독 업무라든지 범죄를 방지하거나 기소하는 이익, 공공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적 주체의 어떤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관한 거라든지, 동식물종 보존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앞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문서의 비밀을 유지하는 사례는 구체적인 법률에 이제 엄격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는 모든 사례가 이제 명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는 정보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문서를 결정할 수 없다. 이거는 국회의 이제 독점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실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되어야 되는지 비공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국회의 어떤 독점적인 권한이다. 법률에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웨덴의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정보를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공개법에는 비밀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 우리 정보공개법에는 그런 우리가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첫 번째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비밀로 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가 약한 비밀이 됩니다. 약한 비밀이라는 것은 정보가 공개될 때 어떤 개인한테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비공개한다는 거죠. 이것이 약한 기밀입니다. 그리고 강한 기밀이 있습니다. 강한 기밀이라는 것은 이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당사자나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나 어떤 고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나 고통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야만 공개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 개인에 관한 건강 상태라든지 개인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제 그리고 범죄 정보 수집과 관련되는 정보 활동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복지와 관련되는 이런 내밀한 우리 정보들이 강한 비밀로 우리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피해라는 어떤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면은 주로 개인적인 상황, 그러니까 법인은 제외합니다. 강한 비밀에서 주로 개인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공개되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사생활 침해나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 신체적인 상해의 어떤 피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수령자가 타인을 폭력이나 괴롭힘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그 정보를 사용을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면은 서유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 공개가 되는 개인의 주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한 비밀로 우리가 보호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이제 공개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이 강한 비밀로 우리가 보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샘플만 보면은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국제기구와 관련되는 내용은 우리가 기밀로 비밀로 보장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한 40년 비밀로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정보로 규정이 되면은 몇 년간 비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건강과 성정보, 예를 들면은 뭐 질병, 학대, 성적 지향, 뭐 성전환, 성범죄, 이런 내밀한 우리가 정보는 실제적으로 70년간 아주 길죠. 가장 길게 우리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CCTV로 우리 카메라에 찍히는 어떤 그거는 20년간 이제 비밀 보호가 되고, 예외적으로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서유대에서는 우리가 세금 추징 실정은 공개되지만은 뭐 소득세 신고를 했다라든지 기타 등등 좀 내밀한 거는 이것도 비밀이죠. 20년간 비밀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세범죄가 예를 들면 조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하고 단계별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보 공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에서도 우리 서울대 국제청 세무공무원들이 범죄조사를 합니다. 검찰과 같이 범죄조사를 하는데 이때 범죄조사를 할 때는 사실 강한 기밀이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하는 내용들이 공개됐을 때 개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이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면 비공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사가 끝나고 이 기소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혐의가 없어가지고 기소 안 하기로 하거나 뭐 종결하거나 이때는 우리가 검찰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결정 내용이 우리가 결정 내용하고 결정 이유가 이제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 단계로 가면은 우리가 강한 기밀이 약한 기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단계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법원 단계에서는 이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정보 공개로 우리가 개인이 이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예상될 때만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된 정보공개법에는 이제 환경, 즉 자연 환경과 관련되는 우리가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로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정부 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봤지만은 정보공개법에 공무원들이 어떤 정보를 예를 들면 언론에 예를 들면 전달할 자유를 주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거를 누가 제보했는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사실상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이제 비밀로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보 전달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웨덴에서 공공정보로 정보가 공개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공개되는 공공정보라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비밀로 규정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하겠죠.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 한국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에서 나와 있다시피 왼쪽이 우리가 국세청 회의실입니다. 다 문이 닫혀 있죠. 자, 서울대는 모든 회의실이 사실상은 투명한 유리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스웨덴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 투명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내밀한 주민등록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화면은 라신이라는 우리 인터넷 스웨덴에서 우리가 그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 이름만 검색하면은 바로 그 개인에 관한 주민등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공개되는 정보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은 한국과 같이 주민번호 앞자리가 6자리, 생년월일이 6자리고 뒷자리가 4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에서는 우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4자리하고 뒤에 4자리가 다 공공정보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뒷자리 4자리를 땡땡땡 XX로 되어 있지만은 그는 인터넷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둔 거. 실제 스웨덴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소도 공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지 결혼 여부도 공개를 하고, 우리가 나이, 주소, 생년월일 이거를 다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은 개인의 소득도 공개를 한다는 거죠. 뒤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누가 가족이 몇 명 살고 있는지도 다 공개합니다. 이분은 예를 들면은 지금 세 사람이 같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하고 나이도 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가족들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전화번호도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공공정보는 아니지만은 전화회사가 공개를 지금 할 수 있도록 소유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정보도 공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떤 자동차를 몇 년씩을 타고 다니는지 또 지금 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도 기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애완동물을 기를 때 우리가 마국 한국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만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공공정보를 받아서
유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9크로나,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정도만 내면은 매달 10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월급이나 세금 정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신 동네에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얼마나 소득이 많이 버는지 이제 그런 것도 알려주고 여러 이제 정보들을 알려주는 이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49 코로나를 내고 이런 좋은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좀 봐라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름을 바꾸거나 그리고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또 주소가 바뀌거나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월급을 내고 할 시기입니까? 당신의 이제 어떤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비슷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장하고 내고 하라 이제 이런 우리가 광고 카피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소득을 공개하기 때문에 최고 소득자가 어느 정도 버는지 얼마 정도 세금을 내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월급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도 다 알 수 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의 평균 월급도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최고 많이 버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톡홀름 스웨덴 가서 직접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책은 스톡홀름시에 거주하는 어떤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하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책자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내면은 사볼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름이 빼곡히 있고 이름하고 이제 주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버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최고 많이 소득 버는 100명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모든 스톡홀름에 사는 시민들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다 공개하게 되면은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이 이제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이제 저소득자는 제외하고 우리가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이제 공개된 내용을 잠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버는 100명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1등이 208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리고 2등이 197억, 3등이 102억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하고 자본소득하고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게 이자 배당, 주식 관련되는 우리 소득이죠. 가장 많이 버린 분이 2,005억입니다. 2위가 1,204억, 3위가 695억. 자본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스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소득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즉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을 합친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 그 자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자, 배당,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 이런 것이 우리 자본소득이죠. 스웨덴은 한국과 세법이 좀 달라서 이 자본소득은 자본소득끼리 합산해서 그냥 간단하게 3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이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재산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7,000원 내면은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로 스웨덴 한 분을 우리가 한번 해서
메일로 요 PDF로 우리가 보내줍니다. 7,000원 정도 내면은 보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똑같이 예를 들면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이 책에서 책으로 공개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자들이 빠지는데 여기는 전체 스웨덴 국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웨덴 국세청에서 세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과세 결정내, 즉 소득세나 법인세를 얼마 냈는지를 이제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부라든지 법인 등록부도 당연히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왜 공개를 하느냐? 즉 세금 결정, 세금을 얼마 냈는지 왜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스웨덴 국세청은 이거는 세무서가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즉 국세청이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한국과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우리가 그 직원을 우리 채용할 때 처음 우리가 고용주 등록을 합니다. 즉 사회보험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직원을 처음 채용하게 되면은 고용주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그 고용주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아무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계난서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만 부가가치세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세금을 체납한 경우 또는 이제 벌금을 체납한 경우 또 예를 들면은 공공정보입니다. 그 정보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한국은 예를 들면 세금 체납을 징수하는 업무를 세무공무원이 하지만은 스웨덴에서는 별도의 예를 들면은 집행집달국이라는 별도의 예를 들면은 공무원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금뿐만 아니고 모든 벌금, 연체금 등을 거기서 징수를 하고 공공정보로 분리해서 공개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스톡홀름 가서 어떻게 스톡홀름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발급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세무서에 가서 스웨덴 사람 주민번호만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의 예를 들면은 소득하고 세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지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자본소득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도 공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좀 연금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근로소득이 한 4,400만 원 한국 돈으로 있는데 실제 세금을 1,100만 원 정도 냈죠. 즉 실효세율이 26%입니다. 한국으로 보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스웨덴에서는 국민연금 받는 것도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관한 법인세도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케아에 우리가 스웨덴에서 세금을 얼마 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소에서 우리가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고 당연히 회사도 소득이 얼마 발생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낸지를 공개를 합니다. 자, 스웨덴만 공개하는 게 아니고 스웨덴은 스웨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기업에서 사실상은 그냥 우리가 정부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받아서 사기업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거고.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우리가 소득을 하고 세금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개인이 여기서 무제한으로 예를 들면 검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루에 예를 들면 50건이면 50건 제한됐는데 누군가 나에 대한 소득 정보를 우리가 검색하면은 통보, 즉 이메일이 간다고 합니다. 누가 내 소득을 보았는지. 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개되는 여기 화면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르웨이 이제 수상이
소득이 얼마이고 총재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세금이 얼마 낸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르웨이는 부유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부유세가 폐지가 됐고, 부유세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재산, 뭐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을 평가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총 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총 재산이 얼마인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도 마찬가지죠. 핀란드는 11월 1일이 뭐 질투의 날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세무서에서 공개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북유럽 국가들이 왜 소득과 소득세를 공개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노르웨이의 어떤 신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한 문구가 있습니다. 즉, 세금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은 민주주의와 세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돈이고 분배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1년간 총 번 소득이 있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제 분배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많이 버는지, 그리고 불평등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 사회의 어떤 부의 분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민주주의와 세금 제도에 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득과 소득세를 공개하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호화 생활을 하고 소득이 많이 버는데 세금은 적게 내고 있다 그러면 탈세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추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소득과 소득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소득과 소득세를 공개하게 되면은 누가 탈세했는지를 우리가 전 국민이 감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사실 신뢰하고 많이 정부 신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소득과 소득세를 공개하게 되면은 세금에 관한 신뢰가 높아지겠죠, 국민들의. 그러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내는 납세 의식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인 가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CEO가 한 말입니다. 저는 세금과 소득에 관해서는 가능한 투명해야만이 민주주의가 좋게 작동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개인이 특정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회는 이러한 개방성에 이르게 되고 있으며 제가 어떤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이 더욱 평등하고 덜 부패한 스웨덴으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을 공개하면 임금 평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나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를 개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장한테 사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평등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가 집권하게 되면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평등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죠. 누군가 나의 밥그릇을 뺏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등을 우리가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은 임금 평등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의 연말정산 통계입니다. 자, 한국에서 100억 이상 우리가 연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2016년하고 2015년에는 9명, 8명으로 아주 적죠. 근데 2017년에 갑자기 29명으로 2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우리가 평균이 151억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평균이 409억이고요. 그리고 21명 증가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 1조 663억입니다. 즉 1인당 평균 507억에 해당되죠. 엄청난 금액이 2017년에 증가한 것을 저희가 우리가 국세청 통계를 가지고 확인했고, 국감 때 저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게 왜 원인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는데, 한국의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서 그해 엄청난 이익이 생겼고, 그것을 임원들한테 사실상은 임금으로 우리가 고액의 연봉을 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많이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그 회사의 일반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임원들이 이렇게 고액 연봉을 가져갈 수 없겠죠. 만일 예컨대 10만 명한테 1인당 우리가 1,000만 원씩 나눠주고 그 금액에 해당되는 1조 원을 21명이 가져갔다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공개를 하는 것은 임금 평등에 굉장히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 공개에 당연히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소득 공개를 하면은 부유층이 돈을 탐내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죠. 실제 노르웨이에서 소득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놀림과 괴롭힘을 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노르웨이 정부는 이걸 폐지를 하지 않고 계속 지금 정보 공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없는 우리 그 행정기관에 하나가 있는데 회사 등록청입니다. 회사 등록청이라는 이 기관에서 우리가 모든 법인들, 한국 같으면은 이제 상장회사, 코스닥이나 뭐 우리가 거래소에 상장회사들은 연차 보고서를 우리가 공개를 하죠. 근데 일반 우리가 일반 그냥 법인들은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들은 이 회사 등록청에 우리가 매년 결산 보고서를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 등록청에 가면은 매천원 한 10,000원 정도만 주면은 이렇게 회사 등록 서류, 그리고 연간 보고서, 그리고 정간을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구매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화면이 저희가 회사 등록청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케아죠. 이케아에 대한 회사 등록 서류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회장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운영진들도 뭐 임원들도 나오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하고 뒷자리 4자리가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주민번호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모두 공개되는 정부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스웨덴 국세청 직원이었던, 지금은 우리가 스웨덴 국세청에서 30년 근무하고 지금은 퇴사하고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우리가 활동가로 지금 일하고 있는 레나트 위트버그 씨하고 수차례 이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공무원 부패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이 레나드 씨가 스웨덴 국세청에 30년 있었는데
1988년에 입사해서 30년을 근무했는데 자기가 근무할 동안 한 건의 부패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무원 부패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분 답변이 특정 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은 1766년에 이제 언론의 자유법이 시행됐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투명성은 부패에 대항하는데 좋은 도구다. 그러나 문제는 1800년도 후반이 되기까지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신다면 저는 스웨덴이 개인주의에 방점을 둔 기독교 국가였다는 점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기독교의 사상이 의무는 중요하면 의무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패가 좀 적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가족을 우리가 좀 중시하는 나라들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일정 부분 부패가 용인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레나르트 씨 이야기를 하면 한국은 사실 역사적으로 가족이 굉장히 중시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서양보다는 부패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공개는 언제부터 했느냐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이분은 뭐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은 1902년에 스웨덴은 1902년에 종합소득세 학정신고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소득 학정신고가 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부터는 공개를 했을 거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이 세무서를 한다면은 만약 추징세액이 나오면은 그 추징세액도 공개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개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불복을 하거나 그리고 뭐 소송을 하거나 해서 이겼다 하면 세금이 예를 들면 깎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내용도 다 공개한다. 즉 세금이 얼마나 부과됐는지는 이거는 공개되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을 공개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입법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람들은 정보의 자유 원칙에 너무나 익숙해졌다. 스웨덴에서는 만일 오늘날 새로 도입하였다면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중요한 점 하나는 정보가 공공이라 할지라도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국가기관들에 연락을 하고 오직 서면으로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예를 들면은 스웨덴 세무서에서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득세를. 그래서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요청을 해도 그 우편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정보 공개의 우호적인 이유는 오랜 습관 때문이다. 스웨덴의 역사적 정통을 정보 공개 원칙의 근거라고 설명하며 정보 공개와 관련된 간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핀란드의 시각에서도 정보 공개가 위에 있는 나라와 정보 접근 원칙을 적극 활용하는 행위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법 제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민주주의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다. 이 설명은 스웨덴 국민이 토론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공동체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결정을 내린 후에도 단합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조금 우호적이다라는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 공개 투명성이라는 거하고 사생활 보호, 즉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는 이게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사생활 보호를 강조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부패나 사기가 늘어나는 거죠. 이런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당연히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이 정보 공개 투명성을 우선하여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사실 이런 어떤 가치 충돌에 대해서 어떤 개념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정부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는 개인정보를 라신드 앞에서 봤죠. 민간기업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법의 허점이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판권이라는 것을 신청하는데 이는 확인서로 정보의 접근 및 출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들과 언론들이 공공정보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제도이다. 누구나 출판권을 가질 수 있으나 라신 등 필요한 것은 책임 출판사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보들을 받고 있고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민간 회사들이 디지털로 바꿔서 지금 인터넷 통해서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정부에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핸드폰 번호는 공공정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핸드폰까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화번호는 정부가 규정하는 정보는 아니다. 전화번호는 사기업 전화회사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들이 정보를 판매한다. 고객으로서 당신은 전화회사에 당신의 번호를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마 유료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사명에서 이제 스웨덴 국세청 직원들의 임금하고 한국 국세청 임금을 연령별, 성별로 이제 비교하는 작업을 우리가 시도를 했었는데 스웨덴 국세청으로부터는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국세청에다가 좀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없다. 새롭게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우리 정보공법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웨덴에서는 공개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 만약 특정 정보 요청이 있고 정보가 활용 가능하다면 정보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정보는 공무원들이 제공해야 된다.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 가능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는데 만약 새로운 IT 시스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강화하려면은 진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공무원이 뭐 며칠 정도 야근해 가지고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정보라면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합당한 노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우리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공기관들은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 요청을 거절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납세자명이나 일반 국민이 국세청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안 주는데 국회의원들이 청구하면은 주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도 그러느냐 제가 물어봤죠.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 국회의원들하고 특별하게 어떤 일반 국민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이의제기했을 때 문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의 제기는 이제 공공정보가 아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지만은 국세청이 예를 들면은 또는 다른 기관들이 그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모든 기관들이 공무원이 내는 결정은 사실 공개되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라는 게 이제 세무서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원회는 공무원 위원도 있고 외부 전문가 위원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 그 위원회 명단이나 또는 그 뭐 우리가 처리 결과나 결정문을 다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죠. 서위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봤으니까 서위대에서는 국세청 안에 별도 위원회가 없다. 납세자를 돕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하면서 납세자의 질문은 공공정보가 아니고 하여튼 모든 공무원들이 답변,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기업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중요한 문서인 성적 점수표, 평가 사유서를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장동 부패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입찰, 답변, 결정 모두가 공개된다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세청은 이제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세부적인 이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대상 성정 지침이라든지 자금 출처 조사 관리 지침, 세원정보 처리 지침 등 아주 많은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데 이런 것은 비공개입니다. 국세청장이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일반 국민한테는 이제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서위대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가 물은 겁니다. 물론 서위대에서도 각기 다른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지침들이 존재합니다. 즉 실용성을 기초로 했고 목적은 경험이 없는 직원들을 돕고 일정한 수준의 지침 제공 및 법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내부적으로 다루어지면 지침은 일반적으로 공공정보다, 즉 공개되는 정보다는 거죠. 근데 세무조사 뭐 대상 선별에 대한 특별한 지침은 없고 세무조사 대상은 우리가 감사 전략이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스웨덴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에서 공개되는 정보 첫 번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스토커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청해서 주소를 공개 안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4자리가 모두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결혼 유무도 공개하고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의 이름도 공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입양되었거나 그리고 성전환된 정보는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과 세금 정보입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의 모든 소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도 공개합니다. 스웨덴의 세법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은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이자, 배당, 주식,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으로 구분해서 그냥 30% 합쳐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을 구분해서 세금을 얼마 냈는지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세무조사를 당해서 추징세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추징세액도 공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의제기를 해서 세금을 깎았다 하면은 그 깎은 세금도 공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재산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만일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체납 금액에 대해서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동산에 관련되는 정보인데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정보를 거의 전부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집에 해당되는 어떤 주택 평수라든지 방 개수 이런 등기부등본에 있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정보인데
자동차 등기부등본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번호, 그리고 만일 중고 자동차를 매입했다 그러면 전 소유주 이름까지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류, 연식, 모델 모두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애완동물도 정보가 공개됩니다. 한국은 지자체에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키울 수 있지만은 스웨덴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등록 정보, 애완견의 이름, 성별, 나이가 공개됩니다. 여섯 번째로 핸드폰 번호인데, 핸드폰 번호는 우리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기업인 핸드폰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만일 비공개를 원한다면 유료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공무원의 이제 업무에 관한 정보인데, 공무원이 이메일을 우리가 주고받은 내용, 이메일 내용도 공개합니다. 만일 제가 스웨덴 국세청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러면 그 정보는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끼리 업무적으로 우리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외부의 어떤 국민들하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은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용 전화, 세금으로 구입한 공용 전화를 다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용 전화를 가지고 업무적인 통화를 한 것은 다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일한 내용은 모두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내용, 결정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일에 입찰을 한다 그러면 입찰과 관계되는 사실 거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부패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회사에 관련되는 정보도 공개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나 우리가 이런 상장회사에는 우리 결산보고서들이 공개가 되죠. 그렇지만 다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웨덴에서는 회사 등록처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가지고 모든 법인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결산보고를 그 회사 등록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산보고서는 우리가 몇천 원만 주면은 다 일반 국민들이 우리가 떼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리고 그 법인이 법인세를 얼마 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얼마나 추징당했는지도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관도 일반 국민들이 몇천 원만 주면은 구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장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스웨덴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팩트 확인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스웨덴의 법 체계가 비공개되는 내용에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비공개되는 내용에 열거되지 않으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되는 정보가 뭐냐 이렇게 팩트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현지에 출장을 가거나 그리고 스웨덴 공무원들하고 수차례 이제 메일을 통해서 팩트를 확인하였습니다. 스웨덴의 투명성이 이제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시로 우리가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로펌에 취직해서 엄청난 돈을 받는 기사들이 자주 나오고, 그리고 관피해라고 하죠. 예, 전직 고위 강요나 공무원들이 많은 돈을 이제 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측면은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에 아주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고액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조선시대 우리 어떤 양반처럼 대간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많은 부를 챙기고 있죠. 근데 스웨덴처럼 소득이 공개되면은 이 사람들이 비난이 일반 국민들의 비난에 두려워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뭐 우리가 전직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다 부패 척결을 외쳤지만은 보통 퇴임 말에 척건들의 비리로
대부분이 인기가 내려가고 이제 퇴임을 했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 비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LH 공사 이제 부패 사건이라든지 대장동 우리 부패 사건들이 연일 우리가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서해된 같이 우리가 소득이 공개된다면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 사기 범죄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가 한 해에 우리가 1심 우리가 소송 제기되는 것이 26만 건인데 그 중에 한 4만 건이 17% 4만 건이 지금 사기 이렇게 고소 고발이다라는 지금 통계가 있죠. 사회가 투명해지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소비대행처럼 공개된다면 사기가 아마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업무론이 등장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비밀이기 때문에 항상 업무론을 제기하면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관료들이 언론하고 어떻게 보면은 뒷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에서 예를 들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서 언론은 특종으로 보도하고 이런 일이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어떤 우리가 공무원들이 비밀주의가 되는 상태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부패를 불공정을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사실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 이 정보공개 역사는 매우 짧고 정보공개 역사가 사실상 한국의 역사, 조선시대라든지 일제 해방 이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어떤 권력을 감시해야 된다.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투명해야 된다. 정보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특히 또 이게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어떤 정보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저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은 사실상은 민주주의 교육을 학교에서 제대로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SBS 우리가 보도된 내용인데 스웨덴에서는 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어떤 정보 공개의 중요성,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정보 공개는 표현의 자유에 우리가 밑바탕이 되고, 왜 우리가 정보 공개가 중요하지? 정부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중학교 때 정보 공개 실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한 학생이 교장한테 3년치 이메일을 정보 공개에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1000여 개의 이메일을 다 학생한테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스웨덴에서는 공무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공개 정보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학생이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 될, 당연히 납세자로서 세금을 내는 대신에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자기가 세금으로 지출된 것은 사실상은 법에 비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그냥 공개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투명성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정보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부패 척결은 외치면서 왜 부패 척결에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고위공직서 수사처 신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검찰 권력의 힘을 뺄 수 있는 투명성, 검찰이 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서를 공개해버리면 검찰의 힘은 바로 빠집니다. 예. 굉장히 부패가 줄어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못 받은 것 같이 대통령도 못 받은 겁니다.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선 중이지만은 모든 우리 후보들이 자기가 집권하면 부패의 척결을 공략하지만은 말로 부패가 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법원도 어떻게 보면 이 정보공개보다는 사생활 보호에 치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처럼 5.18 강조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공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유공자 선정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그 부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감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분법적으로 진영 논리에 우리가 치우쳐서 뭐 자기 편이면 반대하고 우리 편에는 뭐 찬성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사연맹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우리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인데 청와대는 이제 비공개를 했고요. 사실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공무원이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제가 제1강에서 예를 들었지만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면 바로 탄핵당하거나 우리가 사임을 당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 기사지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여론조사에 56억을 썼는데 지금 그 보완을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로 황당무계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무슨 뭐 비밀입니까? 이걸 보완을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원이 있겠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겨서 이제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가 국정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가 광범위하게 지금 우리가 계속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무원이 되면은 재산을 등록합니다. 스웨덴은 재산 등록 제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산 등록제가 없는데도 한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부패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은 국정감사 제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년에 한 달 정도 반짝 공무원들의 이제 부패를 감시하는 행사를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죠. 스웨덴 같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 국민들이 우리 전 언론들이 공무원들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거의 80~90%가 중복해서 청구를 하고 있고 중요한 자료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내놓지 않습니다. 사실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현재 이제 비공개하는 정보를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면은, 각종 위원회에 예를 들면은 위원 명단이라든지 회의로 결정문을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 무슨 부패가 일어나도 국민들이 감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은 뭐 구체적인 세밀한 어떤 통계들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우리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일단은 그냥 비공개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다. 비공개 첨부하고 이렇게 이의제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기더라도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 표에 나오는 것 전체 납세연명에서 5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 비공개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긴 겁니다. 1년 정도 우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미 버스 지나고 정보 공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 공개가 안 돼서 나타나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공개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국세청은 수십 년간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많이 했고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세행정 TF가 생겨서 그 위원들이 국세청의 우리가 정치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세청은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서류를 주지 못해서 실제적 그 위원들이 정치적인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도자를 통해서 태강실업, 김재동, 최순실 관련해서 세 건이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의심이 된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국세청 보고 사전에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해서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감사 보고서죠.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를 감사를 해보니까 어이없는 일이 밝혀진 겁니다. 저 국세청에서 이제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국세청에서 지방 국세청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여러 업체에 대해서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명단을 통보했으면 거기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탄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서류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서류는 다 파악했는지 없고 건수만 보관 관리하고 있어서 감사원도 제대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다라고 예를 들면 감사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실제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권력기관에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견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법적으로야 예를 들면은 장관 밑에 있고 대통령 밑에 있지만은 실제적인 파워, 힘이 대한민국 이제 최고 세기 때문에 감사원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처벌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한 어떤 공무원들이 먼저 진급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동지잖아, 동지. 범죄 동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면서 범죄자들이 먼저 진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범죄는 반복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내용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연말정산 파동이라고 2015년에 터진 거죠. 저희 납세연맹에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은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박근혜 정부 초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굉장히 우리가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좋은 제도다. 그래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는 예를 정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냈는데 저희 남사연맹에서 실제로 10,000명 이상의 근로소 숫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신문에서 해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거짓말이 밝혀졌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대통령까지 예를 들면은 유감을 표명을 해서 했고, 세법이 사실 굉장히 안 좋게 어떤 측면에 세법이 이제 대폭 개정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당초 추계한 것보다 분석 결과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납세연맹에서 실제로 국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뒤에 검증을 해보니까 국세청이 그 당시에 한 40만 명 정도를 검증 대상에서 뺐습니다. 뺐는데 그 뺀 대상에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들어있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직원이 10만 명 이상이고 임금이 가장 높은 집단이지 않습니까? 10만 명을 빼서 그 연말정산 검증을 발표를 해주니까 실제보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금액이 정세액이 53%나 축소 발표됐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뭐 고의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렇게 공무원들이 고의로 대통령도 속이고 전 국민을 속여도 일반 국민들이 뭐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까? 정보에 관한 접근권이 우리나라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도 수차례 많은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은 거기 제대로 된 원인과 분석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정보기관이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정보가 숨겨지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표현의 자유가 우리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문화에서는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덮으면 좋잖아요. 자기들 잘못은 덮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 방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은 적의 첩자가 우리의 장군이 되어 전쟁을 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전백패합니다. 제가 제 1강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사실 모든 대통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죠. 공무원들이 부패한데 어떤 똑똑한 대통령이 되어도 그 정책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꾼하고 예를 들면 한패인 건설교통부 공무원이나 LH공사 공무원이 정책을 하는 나라에서 어떤 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단계별로 제가 한번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1단계가 저는 한국의 이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크게 우리가 합의점이 이르는 데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각 법률에 산재된 비공개 조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정보 공개의 중요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이 부패 방지하고 충돌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패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공유하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하여튼 스웨덴처럼 모든 어떤 비밀,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공무원들이 남용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3단계도 마찬가지고 뭐 2단계하고 3단계하고 구분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소득이나
소득을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걸로 현재 상태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소득세 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득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득과 소득세에 관한 공개에 관한 논의를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법인, 한국은 상장회사가 아니면은 법인에 관한 우리 결산보고서나 관련되는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같이 모든 법인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보고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어떤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정보 공개에 관한 사실 지식이 매우 없다라고 것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스웨덴에서 언론 자유법이 생긴 250년이 되는 해에 711페이지에 해당되는 방대한 보고서를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웨덴의 정보공개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문이 스웨덴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게 영문은 우리가 요약본은 저희가 번역을 했지만은 이 스웨덴어로 된 전문은 우리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도 세밀하게 번역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만이 우리도 투명한 법률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저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영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 임기 동안 나는 이거 하나만 하겠다고 해도 사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세청 개혁을 하면서 위원회에다가 예를 들면 위임해서 한번 개혁해봐라, 이런 방식은 백정백패한다고 보고, 많은 관료들과 부패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가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상당히 좋아지겠지만은 현재 체제에서 우리가 이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란 전 대법관처럼 좀 깊이 있게, 이런 분처럼 깊이 있게 오랫동안 이 하나만 내가 한번 해서 한국 역사에서 뭔가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분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부패와 불공정, 불평등의 방패는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꿰뚫을 수 없는 방패로 무장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부패 없는 나라를 원한다면, 만일 당신이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만일 당신이 좀 더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한국이 사기가 적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가치보다 정보공개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